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의견 이 토론에 참여하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총선이 끝나고 딱 일주일 됐습니다. 네. 이 예상된 내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당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이 모습 지켜보면서 이 허탈감 느끼시는 국민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요. 자, 두 분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이강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현재 상황? 예, 큰일 치르고 나면 새로운 갈래를 타고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이게 다툼, 더군다나 예전 방식 다툼의 재현, 이를테면 뭐 친박 반박이니 네. 또는 뭐 주류 비주류 뭐 친노 뭐 친문대 뭐니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네. 물론 당사자들은 야, 그건 좀 억울하다. 예전 독법으로 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고 있느냐. 언론이 기존 패턴대로 쓴 것의 피해를 우리가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거라고 입을 조금 삐죽이 내밀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 본질적으로는 예전과 무엇이 달라졌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표심, 민심을 정확하게 구조화시키는 게 선거의 가장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자세로서는 좀 부족하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니냐. 그런 비판 앞에 세 당 모두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네. 소 국장님 총평은요? 일단은 저는 뭐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이번 총선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 그리고 그 차이도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충격파가 굉장히 크게 몰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여당을 보면은 뭐 지도체 자체가 여전히 이제 붕괴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야당의 경우는 일단은 뭐 일하는 국회 민생 우선론을 내세우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발을 옮겨가고는 있지만 여기도 역시 이제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지도체제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되려면 결국은 이제 빠르면 6월, 늦으면 한 8월 정도까지 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큰 틀에서 여야가 이번 총선의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고 뭔가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굉장히 그 뼛속 깊이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저는 뭐 상당히 앞으로 19대 국회 남뿐만 아니고 20대 국회 운영에서도 많은 변화가 국민들이 보기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너무 이것을 저는 이걸 뭐 이 친박 비박의 싸움 뭐 친노 비노의 싸움 이런 식으로 너무 보는 것도 좀 정말 안 좋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세력화돼서 정말 세력 대 세력으로 싸울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그 캐릭터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그 세력의 대표격인 것처럼 언론에서 자꾸 보고 이렇게 좀 싸움을 붙인다고 그럴까? 뭐 그래야 좀 재밌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게 너무 되면 국민들이 또 이 정치를 좀 이렇게 냉소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두 분 비슷한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이강윤 평론가님은 지금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 비판적으로 따끔하게 질타해 주셨고 소 국장님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충격파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살짝 다르게 이제 비껴가셨어요.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부터 보죠. 지도부 공백 상태가 길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가 했더니 내부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 혹은 반발 또 이제 비판 나오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요. 그럼 이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냐 이 논란의 본질은 뭔가요?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김무성 대표가 사퇴하고 나서 그 공백을 잠시 좀 맡아달라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런데 바로 제기가 된 것이 이번 선거 참패에
책임을 그것도 제1선에서 져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냐. 네.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반성이나 뭐 없이 이렇게 넘어가느냐라는 게 이른바 새누리당 내의 여러 그룹을 불문하고 다 튀어나왔죠. 네. 심지어 친박계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새누리 혁신모임 이런 데서도 얘기가 됐고 네. 무엇보다도 적임자가 아니다. 비대위라는 건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니까 그건 상시적인 체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이자 네. 짧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사람이 적임자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점이 하나 제기가 됐을 것이고 또 하나는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에게 모든 걸 맡기자고 하면 네. 전국위원회라는 거를 소집해서 원유철 전 원내대표를 추인을 해준 다음에 네. 또 조금 있다가 뭐 머지않아 곧 하겠죠. 네. 일단 전당대회는 7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네. 것이니까 원내대표를 뽑아서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또 전국위원회를 또 소집해가지고 원내대표에게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설립될 때까지 뭐 3개월 정도를 비대위원장을 해라라고 또 추인을 해야 하는 절차적 중첩성과 번거로움 네.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린 것 같은데 후자는 이제 명분 쌓기인 것 같고 일단 원유철 당신으로서는 부적합하다. 네. 모아질 수가 없다. 아무리 짧은 비대위라 하더라도 네. 그리고 지금 대패한 마당에 비대위는 뭔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당이 바뀌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게 밖에 분에서 참 모셔오자 뭐 네. 김황식 전 총리 등등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여러모로 그 자리에 비대위원장으로 앉기에는 너무 때가 많다. 조용히 자숙하라. 이런 의미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 원유철 원내대표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지도부의 일원인 건 사실인데 사실상 다 도망갔잖아요. 김무성 대표 그냥 사퇴해버렸고 즉각 책임은 진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최고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했는데 최고위 지금 서청원 의원만 이번 20대 총선 살아남고 배치가 됐죠. 나머지 뭐 이인재 최고위원, 김을동 최고위원, 뭐 김태우 최고위원은 불출마했고 와해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 해체 와해된 상태에서 혼자 짐을 끌어안았는데 지금 비난을 다 받아내는 거 아닌가? 소국장님도 이강윤 평론가님과 같은 입장이세요? 뭐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왜 그런 말이 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유철 원내대표의 항변처럼 다 이렇게 사퇴하고 이러면서 누군가는 남아서 당을 좀 정비하고 또 먹지로 뭐 맡으라고 강권을 하니까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 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그 모습을 어떻게 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됐다라고 보고 저는 이 본질이 두 가지로 보는데 결국 하나는 이제 책임 문제입니다. 이 총선에서 이른바 대패한 이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주요한 인사 중에 한 명인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 이후에 수습을 하는 핵심 주체가 된다라는 것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이러다가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러면서 슬슬 당 대표까지 넘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이제 내부에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한 조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뭐 빨리 이걸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연판장도 돌리는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뭐 그야말로 거기서 버텼다가는 당이 그야말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것이죠. 두 분 다 맥락은 비슷하게 해석하고 계시네요. 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요. 아까 말씀하신 이대로는 안 된다. 새누리 혁신 모임인데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또 이 원유철 원내대표하고 면담을 했더군요. 그래서 결국 원유철 원내대표가 한 발 물러섰다 이런 표현을 아까 드렸는데 그러면은 나 비대위원장 아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당 대표 권한 대행 이렇게 이제 본인의 위치를 재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6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비대위 구성이 지연되면 전당대회 일정도 늦춰지고 그렇다면 이 친박계가 친박 책임론의 이 면피를 준비하면서
시간 끌기 하고 새 판을 짜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구심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을까요?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참, 그거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혐의를 받을 만한 정황 주변 여건은 충분히 되죠. 네. 이를테면 명확히 공천부터 그리고 그 전 단계부터 친박계가 핵심이 돼서 이번 선거를 치러왔던 것은 뻔한 명백한 사실이고요. 거기엔 토를 달기가 힘들 거고. 그렇다면 이 참패에 대해서 일단 패인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래서 5사람 이렇게 거명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요 앞에 나눴던 이야기하고 맞물려서 흘러가는 겁니다만 원효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그가 몇 개월이건 당의 리더십을 맡고 정말 추측에 따라서는 이러다가 구렁이 담 넘어가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네. 다 대표를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기엔 많은 저항이 따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면서 어쨌거나 지도체제를 어떻게 꾸리느냐, 당의 노선과 이것은 큰 틀은 어떻게 잡느냐, 그다음에 20대 새 국회의 과반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어떤 합종연행을 통해서 원내 대책 방향은 어떻게 하고 대통령으로 레임덕을 또 최소화해보려는 거 당연히 겉으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실제 친박계 그중에서도 아주 핵심 더 어디 한 곳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선거 책임 이게 좀 유야무야 흐트러지면서 그 문제는 슬쩍 뭉쳐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실은 거기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런 논란을 은근히 누구도 지금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당의 리더십이 공백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은 우선 빨리 추스려서 리더십을 채우자. 그러다가 보면 친박 책임론 그리고 정면으로 비판이 가해져야 할 부분이 흐트러질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이강윤 평론가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아주 촘촘한 시나리오를 세워주셨는데요. 이게 또 이제 확대되면 이제 우리가 음모론 이렇게 되니까요. 그럼 소국장님, 네. 26일 이제 며칠 남진 않았는데요. 네네. 당선자 워크숍에서 네. 어떤 대안이 좀 도출이 돼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미래로 갈 수 있는 좋은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정을 보면 26일 날 이제 당선인들 워크숍을 하고 5월 네. 초에 당선인들 총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 네. 선출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럼 그 비대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비대위원들을 그리고 또 선출하고 그리고 나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열고 이런 네. 수순으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네. 현재 스케줄로 봤을 때 전국위원회 개최가 현재로서는 5월 한 중순 정도 될 네.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어떤 공백 상태가 있는 건데 지금 저는 당장 이 당선인 워크숍에도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내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네. 5월 초에 그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돼야 그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게 드러날 거고 이번 당선인 워크숍에는 전체적인 일정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어떤 방향으로 새누리당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결의와 각오를 좀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네. 아까 얘기랑 결부해서 본다면 지금 친박, 비박, 이른바 음모론 등 해서 당대표는 친박에 맡고 원내대표는 비박에 맡아서 역할 분담하고 이래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경계 자체를 넘어서지 않으면 새누리당의 미래가 참 어둡다. 그러니까 지금 친박, 비박 이게 지금 가리고 지금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내년에 이른바 재집권을 할 수 있나.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해결책을 내오지 않으면 다른 어떤 계파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관점에서 나눠먹기식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해버리면 미래는 없다라고 네. 봐야죠. 자, 지금 말씀하신 분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시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94.5MHz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듣고 계신데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이강윤 평론가의 대담을 듣고 계십니다. 자, 새누리당.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복당 문제입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 자, 무공천된 지역에서, 대구에서 이제 결국 당선이 됐죠. 전국이 최고죠. 75%를 네. 넘겼는데 네. 그건 이제 기호 1번 후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례적인 걸로 치고요.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이요. 유승민 당선자의 복당을 허용한다면 당이 이념 잡탕당이 된다. 그게 막말 수준에 가까운 또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강윤 평론가님, 이 복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새누리당 선거는 유승민으로 시작해서 유승민으로 끝나더니 끝나고 나서도 또 유승민이네요. 핵심이. 네. 이한구 현재는 의원이죠. 네. 전국위 의장 사임했지만 말 거칠게 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유승민 파동권으로 본인에게 굉장히 화살이 돌아오고 핀치에 몰리니까 그래도 아주 한마디 또 거칠게 했습니다만 네. 글쎄요. 저는 지금 한 7명쯤 되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 네. 계열 무소속 의원. 제1당이 돼서 국회의장을 누가 맡느냐. 왜 국회의장이 중요하냐면 직권 상정 때문에 더 중요하죠. 네. 국회 선진화법이 폐기되지 않는 한. 근데 지금 다 힘을 모아도 167석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새누리가 더민주를 빼고 나머지를 다 손을 잡아도 167석. 네. 새누리를 빼고 더민주가 나머지와 다 잡아도 공교롭게 167석. 네. 어쨌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없앨 수 있는 180석에는 턱없이 모자라니까 당분간 국회의장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데 7명 중에 유승민까지를 다 받아들여도 저는 129가 되건 128이 되건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네. 보고요. 네. 아마 청와대의 기색을 당분간은 살피지 않을까. 그래서 선별 복당 쪽으로 가진 않을까. 네. 이를테면 일괄 복당을 추진한다? 글쎄요. 꼭 이한구 의원의 이런 발언 때문이 아니라 청와대와 유승민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유승민이 물론 혼자밖에 당선이 안 됐습니다만 즉 세를 확실히 이룬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일에 한 상징이 되어버렸고 그동안의 정치적 체급이 워낙 커져버렸기 때문에 네. 바로 복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0143님 지금 문자 보내주셨어요.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스튜디오 열기가 뜨거운데 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큰일이죠. 이 두 분 마이크를 입에 위치 한번 잘 맞춰줘 보세요. 이강윤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 볼륨을 너무 낮춰놓고 들으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정면 승부 새남자의 정치 수다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실 분은요. 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정수 국장님 말씀하려고 하셨죠? 저는 일단 이한구 의원이 이야기한 유승민 당선자를 받아들이면 당이 이념 잡탕당이 된다는 이런 건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네. 아니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몇 번 3선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더구나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뽑아서 원내대표를 맡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 되는 건지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저는 이 새누리당의 정체성 어떤 보수의 그 위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승민 의원이라는 존재가 총선 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내년 네. 대선과 관련해서 본다면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어떤 변화의 핵심은 이 유승민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개혁적 보수, 조금 합리적인 보수 이런 색깔을 더 가져가는 쪽으로 변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집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그런 맥락에서 이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은 당연히 복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것이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둬서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새누리당이 그런 것을 이렇게 살펴서 누구는 가리고 누구는 하고 할 그런 부분이 안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것이 향후에 내부의 권력 구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더 쟁점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건 유승민으로 상징되는 그런 쪽으로 새누리당이 많이 오히려 변해 가야 새누리당의 미래가 더 열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0143님은 오케이 소리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바로 피드백 주셨고요. 저희 지금 실시간 방송인데요. 5101님 이 새싹 청취자분이시라고 알려주셨는데 들으시는 초기 처음 우리 방송을 접하셨다는 의미라고 해요. 자, 방탄 쩔어 이렇게 보내셨어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해되지 않는데 방탄 쩔어가 무슨 아까 말씀하신 그 친박계의 방탄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논리인지 또 정확한 말씀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새누리당 어쨌든 지금 2명만 복당해도 원내 1당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만들어준 것은 제2당으로 주저앉은 것인데 그러면 이게 복당시켰을 때 이번에 뭐 투표로 심판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한 총선 결과에 민심의 역풍은 더 없겠습니까? 곱지 않겠죠. 네. 그 겨우 한석 차이로 지금 이제 물론 한석 차이로 2당이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123, 122니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대패라는 게 누가 봐도 첫 번째 포인트인데 이번 총선에 네. 그것을 뭐 윤상현, 안상수 등등 지금 복당 신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도 했고 네. 살짝 낼름 받아서 우리가 2석쯤 앞섰으니까 우리가 1당이야 라고 말하기에 그거 너무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1당이 되어서 서령 국회의장을 우리가 내야 되겠다. 이제 원 협상 시작되기 전에 숫자만 앞설로 놓으면 어쨌든 1당이 되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서령 인위적으로 제1당으로 만든다고 한들 새누리당이 대참패했고 확실히 바뀌어야 한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번 총선의 강력한 메시지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생기거나 변화가 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오히려 뭐 이런 꼼수를 쓰나 뭐 이런 비판은 당연히 제기될 거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욕먹는 건 잠깐이다. 어쨌거나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 주도력을 가져야겠다.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과반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20대 국회 기초를 짜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놓칠 수는 없다. 욕을 네. 좀 먹더라도 우리가 일당 하자. 저는 충분히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어차피 이제 국민들도 그 7명의 경우는 이른바 친여 무소속 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 뭐 새누리당에 복당할 것이다. 당선되면 이렇게 국민들도 다 이미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하죠. 본인 네. 스스로가 이 막말을 통해서 이 공천에서 배제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어떤 뭐 비판을 받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이런 이제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 직을 둘러싼 야당과의 협상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네. 서로가 이제 양보해가면서 원만하게 하면은 뭐 괜찮을 거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일당이니까 막 다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네. 이제 그런 기득권을 내세우게 된다면 상당한 비판을 받을 네. 가능성이 있죠. 자, 복당에 대한 민심의 반향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르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이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평론가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3부는 여기까지 줄이고요. 4부로 이어가서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Goedemelk komt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